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요 며칠 날씨 너무 좋잖아요.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런 날에 다시 열어보지 않을 수 없는 소설 한 편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가을 정취에 푹 빠져 보는 시간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호석 작가님의 메밀꽃 필 무렵 함께 하려 하고요. 메밀꽃이요 9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핀다 하더라고요. 딱 요맘때 지금 좀 끝무렵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메밀꽃 씨 뿌려진 그 들판으로 가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메밀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밀꽃의 꽃말이 연인이라고 해요. 가을 분위기하고 잘 맞아 떨어질까요? 그보다는 저에게는 솜이 내려앉은 듯 그런 모양새로 그런 이미지로 와 닿는 이 메밀꽃들의 모습이 너무나 소박하고 소박한 정감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인지 한민족 우리나라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국인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것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겸손함이 느껴진다 할까. 안개꽃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류의 수줍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꽃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호석 작가님의 단편 소설 이 메밀꽃 필 무렵에 제목을 그리고 소재를 참으로 잘 택하셨다. 탁월한 선택이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미셸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버전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루 선생님의 책 속에 수록된 텍스트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9월 봉평에 메밀꽃이 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다. 매년 8월 말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는 효석 문화제가 열린다. 봉평은 단 한 편의 초단편 소설로 인해 한국인에게 잊지 못할 마음의 고향이 됐다. 바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다. 10여 분이면 읽기를 마칠 수 있는 짧은 이 단편은 한국 소설사상 가장 아름다운 밤길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평에서 대화까지 나귀를 타고 달빛 쏟아지는 허연 메밀꽃 밭을 지나 밤을 새워 가야 하는 80리 길이다. 눈을 감으면 아른아른 손에 잡힐 듯한 이 묘사들에 감탄한 작가 김동리는 이호석에 대해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라고 말했다. 스토리와 구성을 내세우는 소설가들과는 달리 이호석의 글은 너무나 시적이고 또 많은 복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다. 1936년 조광에 발표됐으니 벌써 85년의 나이를 먹은 한국 현대 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출간 당시의 제목은 모밀꽃 필 무렵이었다. 자, 소설 속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사 한 토막 낭독해 볼게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의 대화거든요.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을까?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다리 뜨렸다? 네, 이런 대화입니다.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듯하여요. 다시 해도 더 잘 읽을 자신은 없어서 그냥 갑니다. 자, 등장인물은 이 장 저장으로 장을 옮겨가며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 세 사람입니다. 허생원, 조선달, 이 둘은 동년배의 동료이고요. 나머지 한 명 동이는 이들의 아들뻘 정도 되죠. 봉평장에서 별 재미를 못 본 허생원은 한턱 낸다는 조선달에 이끌려서 충주집으로 갑니다. 충주집에서 그는 동이라는 그 젊은 나머지 한 명의 장돌뱅이를 만나요. 그런데 그 젊은 장돌뱅이가 충주댁과 농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허생원은 어땠냐면요, 격분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숫기가 없어서 마음이 있으나 머뭇대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 충주댁에게 이 아들뻘 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동이 녀석이 충주댁을 희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괜한 골통이 난 것이죠. 동이의 뺨을 때려서 내쫓아냅니다. 그러고 보니 과했나 싶기도 하고 허생원은 괜히 미안해집니다. 얼마 뒤 동이가 다시 돌아와요. 황급히 들어와서는 알려줍니다. 허생원의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친다고 말썽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 허생원은 그 당나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뛰어나가요. 그런 과정에서 허생원은 동이와 마음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허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젊은 동이, 이 세 명의 장돌뱅이는 봉평장에서 대화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죠. 함께 밤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메밀꽃이 하얗게 핀 그 밤길을 걸으면서 허생원은 자신의 옛 이야기, 옛 추억을 꺼내 이야기해요.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죠.
이런 메밀꽃 피어있는 달이 휘영청 밝은 그 밤에 너무 더워 목욕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물레방앗간에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는 사라져요. 허생원은 소문을 따라 그녀를 찾아갑니다. 제천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제천 장판으로 가서 그곳을 헤매지만 만나지 못했죠. 그날 밤에 그녀를 잊지 못해서 허생원은 봉평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련한 옛 추억, 그렇지만 옛 추억으로 그냥 흘려보낸 그런 추억이 아니라 평생 그 안에서 머물게 만든 그 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요. 그러자 젊은 장돌뱅이 동이는 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낳고 그 덕분에 집에서 쫓겨난 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의부를 드렸지만 망난이었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동이는 18살에 집을 뛰쳐나왔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요. 개울에 빠지죠. 그래 허생원은 동이의 등에 엎이게 되어 그런데 이상하게 동이의 등이 따뜻합니다. 동이 어머니의 친정이 봉평이고 그리고 제천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말에 허생원의 마음이 알 수 없이 두둥실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요? 어쨌든 허생원은 다시 제천으로 가기로 합니다. 동이도 동행해요. 그러고 보니 동이는 자신과 같은 허생원과 같은 왼손잡이입니다. 우연히 손을 쓰는 걸 보다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아보게 돼요. 이 소설은 동이가 허생원의 사생아인지를 허생원의 아들인지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부치에 정을 부각하면서 그저 은근히 그럴 것이라는 복선만 강하게 깔고 있어요. 그 은근함이 바로 메밀꽃과 같지 않은가 싶네요. 과연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상에 맡겨지는 거죠. 자, 어떤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허생원은 그날 밤의 행운을 기대하며 20년간 봉평장을 떠나지 못해요. 달밤이 훤하고 하얀 메밀꽃이 핀 날에 허생원 생애 첫 여인을 만나는 행운을 누렸으니 어쩌면 그런 똑같이 달이 훤하고 하얀 메밀꽃이 필 그 무렵이면 그 행복했던 그날의 행운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으로 봉평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특별히 행동경제학에서는 뜨거운 손 오류라고 한다고 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농구를 하다 보면 유달리 컨디션이 좋은 그날에 유달리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던질 때마다 쏙쏙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선수에게 패스가 몰리죠. 골을 잘 넣어줄 것이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도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처음만큼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죠. 그런 경기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운이 좋았다고 끝까지 운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 슛 성공률이 30%라면 많이 슛을 쏟아보면 결국 비슷한 확률로 수렴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슛 성공률이 전반부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동료들이 패스를 많이 해주다 보니 후반부로 가면 당연히 체력이 소진되고 결국은 슛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론으로 보든 스포츠 공학론으로 보든 전반부의 슛 컨디션이 후반부까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반 성공이 후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후반부까지 그 좋은 평판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앞에 허생원이 그 봉평장을 떠나지 못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심리,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라는 그 마음처럼 바로 뜨거운 손 오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한 CEO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영학 서적들에 보면 젊어서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성공 경험에 도취되거나 발목 잡히지 말라 그런 조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허생원이 동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변화를 겪죠?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봉평을 떠나지 못하던 허생원이 봉평을 떠나서 제천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허생원이 뜨거운 손 오류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져요. 허연 달이 뜬 메밀꽃 핀 날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는 행운을 기대하면서
봉평장에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찾아보겠다는, 다시 그녀를 찾는 그 길에 오르겠다는 뜻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잔잔한 게 아주 시적으로 쓰여진 그런 문장들이지만 사실 실화라고 생각해 보면 인생이, 그 헤어진 둘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한 여인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나와서 그리고 새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엄청난 상심을 하고 불행한 생을 겪고, 결국은 아들은 그 집이 싫어서 뛰쳐나가고, 남은 그 성서방네 처녀, 이제 나이를 먹어 어느새 중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런 한 여인의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혹시 다시 한번 만나질까 하면서 평생을 그 처음 만났던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고요. 스토리만 놓고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인생이.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둘의 그 긴 세월 앞에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조롭고 조용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긴 기다림, 묵묵함, 인내, 이런 한국인의 정서가 대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문학의 정수라고 꼽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메밀꽃 필 무렵 스토리로 좀 돌아가 보면요, 허생원에게 그 뜨거운 손 오류를 불러일으켰던 그 밤,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바람을 갖게 했던 그녀와의 그 밤은 어땠을까요? 소설 속 묘사는 이렇습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요. 가히 행운을 기대할 만한 풍경이 아닌가 합니다. 묘사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박병률 저자님은 이 메밀꽃 필 무렵에서 경작에서의 뜨거운 손 오류를 포착하신 것 같아요. 미셸에게 무엇이 포착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운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무언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손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꼬았다가 또 저렇게 풀었다가 때로는 또 비바람을 맞췄다가 또 태양도 좀 쬐어주고 뭐 그렇게 나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감독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이효석 작가님은 우리에게 허생원과 동의의 이 인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당신의 그 독자의 인생의 드라마 처음과 중간과 끝 과정에서 이 만나는 어떤 장애물들, 뭐 그런 본인의 드라마를 돌아보게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이런저런 기대를, 바램을 독자들에게 갖지 않고 그저 펜이 가는 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길어 건져 올려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그 인연, 그 사람, 뭐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실마리나 어떤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뜻밖의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동이라는 이 젊은 장돌뱅이가 처음엔 참 같지않고 그냥 치기 어린 그런, 아니면 그 젊음을 뿜뿜 뿜어내는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장사치로 보였는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오매불방 기다리던 성서방네 처녀의 소식을 들려주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길어올릴 것들은 아마 각자가 다 다르실 것 같고 우리 읽는 사람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실은 저는 이 메밀꽃 메밀밭을 제가 딱 저게 메밀밭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제대로 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예전에 하동에 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던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런색 허수아비도 있고 그 누런색 정말 황금 물결이 펼쳐져 있던 그 밭이라고 해야 되나? 그 풍경이 저에게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지, 그리고 그 인생에서 꼭 다시 되돌아가보고 싶은
아니면 어떤 다른 연줄이 닿았었으면, 닿을 수 있다면 하고 바라시는 그런 인생의 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과거 속의 한 장면이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기대하시는 어떤 장면이어도 그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남겨드리고 미셸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좋은 새 하루 시작하는 시간 되셨으면 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